어둠 속 창고에서 최자영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의식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야. 최자영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 강세리가 경계심을 품고 다가갔습니다. 뭔데요? 은호. 최자영이 한마디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은호는 죽지 않았어.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했지. 최자영의 입술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은호를 발견했는데 숨이 붙어 있더라고. 거짓말이에요.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최자영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제인이와 황기찬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은호를 숨겨서 키웠어. 강세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어요? 강세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의 표정이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8년간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충격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 상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김도윤의 창백해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황나라가 털어놓는 고백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며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4살 때요. 황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골로를 넘어뜨려서 집이 다 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거든요. 김도윤은 마치 천둥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 화재, 바로 그 화재로 정윤희의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아픈 아버지가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안 다쳤다고 엄마가 말했는데. 황나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밤마다 그 불길이 꿈에 나타나서 만약에 누군가 다쳤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다쳤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아니, 죽었어요. 한 분이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황나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 집에는 아픈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들었습니다. 정윤희 아주머니의 남편이요. 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혼자서. 황나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게 무슨...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노숙자 아주머니가 숨겼나 보네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점점 더 격한 분노가 섞여들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도망쳤던 거군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황나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4살의 나이에 한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황나라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김도윤의 차가운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윤희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과해야 해요. 김도윤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왜 제가 가야 해요? 황나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4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김도윤은 더 이상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윤희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하루빨리 알려야 했고 8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상담실을 나서며 치킨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윤희의 치킨집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김도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에서 닭을 튀기던 정윤희가 아들의 급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도윤의 표정을 본 그녀의 가슴이 불길한 예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정윤희가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김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정윤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들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정윤희는 아들의 진중한 표정을 보며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곧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화재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정윤희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8년 동안 궁금해했던, 그러나 차마 파헤치지 못했던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원인을? 도윤아, 그게 뭔 소리야? 황나라였어요. 김도윤이 한마디로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정윤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황나라가 골로를 넘어뜨린 것이 화재의 시작이었어요. 정윤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럼 노숙자 그년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내 앞에서 뻔뻔하게. 네. 김도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정윤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원한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몰라 애타게 궁금해했는데 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쁜 년이. 정윤희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여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숨어서 살았다고? 그 뻔뻔한 년이. 제발 진정하세요. 김도윤이 일어나 정윤희의 어깨를 잡으며 달랬습니다. 황나라는 당시 4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그 애가 뭘 알겠어요. 4살이면 어때? 정윤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어.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혼자 죽어간 거라고. 일어날 수도 없는 몸으로. 눈물이 정윤희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노숙자 그년만은 절대 용서 못해. 정윤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8년 동안 숨어 산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거야. 김도윤은 정윤희의 복수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황나라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황나라를 데려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겠어요. 김도윤이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주머니의 죄도 반드시 밝혀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어요. 음산한 창고 안에서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에게 묶여있던 최자영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자영의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 의식이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최자영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 말이야. 강세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자영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안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뭔데요? 또 헛소리 하려는 거예요? 은호. 최자영이 단 한마디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은호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고.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내가 직접 구했지.
최자영의 입술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은호를 발견했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고.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 강세리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자영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 최자영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나는 제인이와 황기찬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강세리의 심장이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는 모든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폭탄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숨겨뒀어요? 강세리가 다급하게 거의 간절하다시피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자영의 표정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동안 또렷했던 의식이 다시 치매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지? 요양원이었나? 아니면 병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신 차려요. 강세리가 최자영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은호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하지만 최자영은 이미 혼란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했던 기억들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지? 은호가 누구야? 아, 머리가 아프네. 강세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다면. 강세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아니, 조종할 수도 있고. 최자영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강세리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황기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주가 그래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끝없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매 순간마다 YL그룹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황기찬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며 화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정호성의 번호였습니다. 기찬은 이미 누구의 소행인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황기찬이 최대한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찬 씨. 정호성의 목소리가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게 들려왔습니다. 주가 차트 보셨어요? 꽤 처참한 광경이네요. 하루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더군요. 황기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조작한 거겠지. 정호성. 조작이라니요? 정호성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횡령들, 비리들 그리고 살인까지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공했을 뿐이죠. 정호성. 황기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말이에요. 정호성이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도 대부분 계약 파기 통보를 했을 거예요. DH홀딩스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황기찬은 이미 여러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호성의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이 모든 걸 계획했군. 물론이죠. 정호성의 목소리에서 복수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제 조카 딸 도희에게, 제 누나 윤희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 짓들을 모조리 갚아줄 거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정호성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YL그룹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당신이 거지가 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뚝 끊어진 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YL그룹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윤비서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또 뭔데? 황기찬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진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윤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 회의만을 상정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강 회장의 비자금에 손을 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CCTV 영상들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강세리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짙어져 갔습니다. 여기요. 김도윤이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세리가 최자영 아주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강재인이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세리는 치매에 걸린 최자영을 거의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저항하려 했지만 세리의 힘에 못 이겨 차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방향으로 향했네요. 김도윤이 GPS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펜션들 중 하나일 거예요. 강재인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어렸습니다. 엄마가 강세리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지만 세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도윤 씨 엄마가 정말 괜찮을까요? 세리가 엄마에게 해를 끼치지는. 제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도윤이 운전대를 잡은 제인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자영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강한 분이시잖아요.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어둠이 더욱 짙었고 GPS 신호도 불안정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20여 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강재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해요. 김도윤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섣불리 경찰을 부르면 오히려 세리가 자영 아주머니를 해칠 수도 있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강재인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대체 왜 엄마를,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아마도 강 회장님의 비자금 때문일 거예요. 김도윤이 추측하며 답했습니다. 세리는 자영 아주머니가 그 비자금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치매 때문에 기억도 제대로. 강재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차가 점점 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외에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간혹 야생동물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멀리 외로운 건물 하나가 보였는데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예요. 강재인이 긴장된 목소리로 펜션을 가리켰습니다. 저 펜션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김도윤은 차를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주차했습니다. 엔진 소리로 세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세리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펜션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황기찬이 강세리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쌓인 의심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리 또한 기찬의 변한 태도를 감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리. 황기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낮고 위험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려보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솔직히 말해. 강세리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게 다 네 짓 아니야? 황기찬이 성큼 세리에게 다가가며 추궁했습니다. 정호성과 손을 잡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강세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황기찬은 더 이상 세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상황이 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최자영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말해봐.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강세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최자영에게서 들은 은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어요. 세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최자영이 직접 말했어요. 강세리가 기찬의 반응을 살피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은호를 구해서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황기찬이 세리의 어깨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식도 치렀다고. 화장까지 했어.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에요. 강세리가 기찬의 손을 뿌리치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자영이 당신과 제인에게 복수하려고 은호를 이용했던 거예요. 8년 동안 말이에요. 황기찬은 세리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죽음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직접 치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그럼 어디 있는데? 황기찬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말이라면 은호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강세리가 답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자영이 치매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기억 못해요. 요양원인지 병원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황기찬은 이 모든 상황이 세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너 정말 믿을 수 없는 년이야. 당신이 나를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어요. 강세리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황기찬은 더 이상 세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적이었습니다. 외딴 펜션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어두운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펜션 안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진 곳에 묶여있던 최자영이 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인아. 최자영이 울먹이며 간절히 불렀습니다. 정말 네가 맞니?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엄마. 강재인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묶고 있던 밧줄을 급히 풀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세리가 뭘 했어요? 김도윤도 함께 최자영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영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묶여 있어서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인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최자영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어. 강재인과 김도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강재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8년 전에. 아니야. 최자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내가 먼저 도착했어. 은호를 발견했는데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고. 맥박도 뛰고 있었어. 강재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김도윤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8년 동안 내가 숨겨서 키웠어. 최자영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와 황기찬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은호가 정말 살아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최자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맡겼는지 정확히 기억이. 치매 때문에 가물가물하네. 제인 씨, 일단 진정하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차근차근 찾으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엄마 제발 기억해 보세요. 강재인이 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은호가 어디 있는지 어떤 단서라도. 최자영은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지만 딸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병원 아니면 요양원. 이름이 뭐였지? 나도 가끔 면회를 갔었는데. 강재인은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8년 동안 진실을 숨긴 채 속았다는 배신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호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김도윤이 재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은호를 꼭 찾아낼 거예요. 정윤이의 치킨집 문이 열리며 정호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던 정윤이는 동생을 보자마자 격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성아. 정윤이가 정호성의 팔을 붙잡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숙자 그년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8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고. 정호성은 누나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8년 전 화재 사고 이후 정윤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 정호성이 의자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하지만 정윤이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라앉혀? 내 남편을 죽인 년이 8년 동안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나서. 정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년이 진작에 사실을 말했다면 형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황나라는 당시 4살이었어. 정호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책임은 노숙자에게 있지.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야. 그래도 내 남편은 죽었어. 정윤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아무도 구해주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간 거라고. 일어날 수도 없는 몸으로. 정호성은 누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8년 전 그 참혹한 화재로 형부가 목숨을 잃었을 때 정윤이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사고를 은폐하고 도망쳤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거야. 정호성이 단호한 어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년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형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거라고. 정말? 정윤이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정말로 그년을 처벌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정호성이 누나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부의 원수를 갚을 거야. 그리고 우리 도희의 원수도. 황기창과 강세리 놈들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정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은폐한 노숙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그 뻔뻔함이 더욱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황나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정윤이가 복잡한 감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 애는 진짜 피해자야. 정호성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 진짜 악질은 사고를 은폐하고 도망친 노숙자지. 정윤이는 황나라에 대해서는 복잡한 신경이었지만 정호성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보다는 어른인 노숙자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년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정윤이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8년 동안의 고통을 모조리 갚아줄 거라고. 강재인이 급박한 표정으로 도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급한 부탁이 있어요. 강재인이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다녔던 요양원이나 병원, 재활센터 같은 곳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도민준은 재인의 급박한 상황과 절실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은호를 찾는 거구나. 도민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는 곳들을 모두 적어줄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 몇 시간 후 강재인은 도민준이 정성스럽게 작성해준 상세한 리스트를 들고 첫 번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리스트에는 각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최자영이 언제쯤 그곳을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재인이 요양원 접수처에서 간병인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8년 전쯤에 최자영이라는 할머니가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요양원에서 마침내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나이든 간병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최자영 씨였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당한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몸에 상처도 많았어요. 강재인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은호의 흔적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기 있나요? 아니요, 몇 달 치료받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간병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복이 더딘 상태여서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재인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호가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아이의 사진이나 의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예요. 간병인은 동정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기록들은 이미 다 폐기됐을 거예요. 죄송해요. 강재인은 다음 장소로 향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다려, 은호야.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녀가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황기찬이 절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강미란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YL그룹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강 회장의 비자금뿐이었습니다. 미란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기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 황기찬이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나를 도와줘야 해. 도와달라고? 강미란이 차가운 시선으로 기찬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여요?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강 회장 아버지의 비자금 말이야. 황기찬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돈을 써야만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해. 강미란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황기찬이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게 목적이었구나.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황기찬이 급박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모든 직원들도 살 수 있어. 제인이가 아버지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 해. 제인이한테서 수첩을 빼앗아오라고? 강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요. 제발 도와줘, 미란. 황기찬이 거의 애원하듯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그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강미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거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이는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더 정당한 상속권자라고요. 미란아. 황기찬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저는 당신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볼 거예요. 강미란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특히 제인이에게 저지른 모든 짓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은호를 죽게 만든 것도. 황기찬은 미란에게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직접 강재인을 상대해서 수첩을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어.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강재인에게서 수첩을 빼앗기 위한 위험하고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의 집 거실에 강세리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며 세리를 맞았습니다. 집 안은 어수선했고 노숙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와?
노숙자가 퉁명스럽고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내보내라고 했잖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강세리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어요. 노숙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은호가 뭔 소리야? 최자영이 직접 말했어요. 강세리가 노숙자의 반응을 살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은호를 구해서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노숙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 장례식도 치렀는데 무슨 가짜였어요.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자영이 황기찬과 재인에게 복수하려고 은호를 이용한 거예요. 8년 동안 몰래 키우면서 말이에요. 노숙자는 세리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호를 먼저 찾으면 노숙자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재인 그년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겠네. 바로 그거예요. 강세리가 노숙자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잡으면 제인은 우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뭘 시켜도 할 거예요. 그래 그거야. 노숙자가 흥미진진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은호를 어떻게 찾을 건데? 문제는 최자영이 치매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강세리가 답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중 어딘가일 거라고는 했는데. 그럼 우리가 제인보다 먼저 찾아야겠네. 노숙자가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 그년이 은호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 맞아요. 강세리가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호를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제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이용해 강제인을 조종하고 나아가 YL그룹의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강세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뭔데? 노숙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은호를 찾은 후에는 제가 주도권을 가져요.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기찬과 함께 할 거니까. 노숙자는 잠깐 생각해봤지만 지금으로서는 세리와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도 내 몫은 확실히 가져야 해. 김도윤이 떨리는 마음으로 황나라의 손을 잡고 정윤희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황나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윤희는 황나라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정윤희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애가 내 남편을 죽인. 황나라는 김도윤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내내 혼란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4살의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황나라가 정윤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정윤희는 황나라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죽인 장본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4살밖에 안 되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당신이 4살 때 한 실수라는 건 알아요. 정윤희가 차갑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내 남편은 죽었어요.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혼자서. 황나라는 더욱 격렬하게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만약 알았다면 진짜 책임은 노숙자 아주머니에게 있어요. 김도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도망친 건 노숙자 아주머니예요. 황나라는 그때 4살이었어요. 정윤희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어린 나이에 실수를 저지른 피해자에 가까웠고 진짜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한 노숙자였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정윤희가 황나라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짜 복수는 노숙자에게 할 거예요. 황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나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살아가세요? 정윤희가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세요. 김도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노숙자가 사고를 은폐하고 도망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재인이 5번째 요양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하루 종일 은호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주차장에서 그녀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습니다. 재인. 황기찬이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첩을 내놓아. 강재인은 기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첩? 무슨 수첩 말이야? 강 회장 아버지 수첩 말이야. 황기찬이 더욱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회사를 살릴 수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해. 강재인은 황기찬을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돈과 권력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아빠 죽인 주제에 이제 아빠 유산까지 노리는 거야? 뭐라고? 황기찬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강재인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빠한테 한 모든 짓들, 도희 씨를 죽인 것도 은호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전부 다. 황기찬은 재인이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냐? 황기찬이 재인을 흔들어 보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황기찬이 당황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인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찾고 있어. 강재인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보다 훨씬 앞서서 말이야. 바로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를 보니 또 다른 의료시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재인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8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남자아이를 찾고 계신 분이세요? 전화 너머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재활센터에 그런 아이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진 환자가 있어요. 강재인의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은호의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강재인이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황기찬은 재인이 급히 차에 오르며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